오늘 새벽이었습니다.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작년 3월부터 15개월 동안 10차례 연속 공격적으로 올렸던 금리를 동결한 건데요.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높은 상태라며 향후 금리 인상의 재개 가능성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동결에 따라 한미 금리 차 최대 1.75%포인트 벌어졌던 걸 그대로 유지하게 됐고요. 고민이 많았던 한국은행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미 연준이 작년 3월 이후 2년 한 3개월 정도 동안 10차례 동안 올렸던 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앞으로 동결한다라는 느낌보다는 뭐 건너뛰기다라는 보도들이 많던데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지난 1년 한 3개월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해왔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이죠. 제가 전에 그런 말씀 여기서 들었었는데 인플레이션 머리에 붙은 껌이랑 비슷하다고. 네. 붙었을 때 바로 떼어나면 금방 떨어지는데 오래 두면 잘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빠르게 대처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빠르게 대처를 하는 과정에서 경제 내에서 여러 군데 이제 부러지는 데가 생기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올해 3월에 있었던 실리콘밸리 뱅크라던가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1년 3개월 동안 우리가 아주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왔으니까 이번에는 한 텀 쉬어가면서 인플레이션 상황 그리고 향후에 이렇게 은행권의 어떤 신용 상황 이런 것들이 어떻게 풀려가는지 한번 보자라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한번 스킵을 한다라는 의미에서의 금리 동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점도표를 공개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올해 말에 금리 예상치가 5.6%로 제시됐습니다. 이게 3월의 전망치보다 이제 높아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금리 동결을 사실은 약간의 매파적인 금리 동결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금리는 동결하나 네. 문제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굉장히 느리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파월 의장이 오늘 계속해서 얘기한 부분과도 일맥상통한데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천천히 내려오고 있고 페드는 연준은 2%까지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어떤 사인을 보고 싶어 하는데 예. 아직 네. 거기로부터는 멀다. 그러나 우리가 한 텀 쉬어간다.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이 점도표로 하는 것이죠. 이 점도표라고 하는 것은 올해 말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금리 수준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연준의 의원들의 어떤 그 의견입니다. 의견들을 네. 총합해 놓은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미국 경제,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미국 경제는 어떤 것 같냐면 요약해 보면 네. 생각보다 금리 인상 굉장히 빠르게 해왔는데도 잘 버티고 있다. 잘 버티고 있다. 특히 네. 노동시장이나 소비 쪽에서는 잘 버티고 있다. 두 번째, 그런 이유로 사실은 물가가 생각보다는 빨리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게 결국 경기를 좀 냉각시켜서 물가를 잡겠다는 게 금리 인상인데요. 경기가 냉각이 생각보다는 천천히 되고 있다라는 게 연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리를 앞으로 우리가 원래는 한 5.1% 정도였으면 올 말에 5.1% 정도였으면 우리가 원하는 2%로 가는 금리의 경로 위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나오는 데이터들을 새로 보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천천히 식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2회 정도의 인상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게 점도표를 5.1%에서 5.6%로 지금 올린 거고요. 그러니까 한 25bp 기준으로 2번 정도 더 올리는 게 남은 거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새로운 거냐? 그럼 그런 게 아닌 게 지난주에 조사한 월스트리트 저널인가요? 에서 그 파이낸셜 마켓에 있는 분들에게 조사한 앞으로 금리 마지막 금리 올해 마지막 금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될 거냐? 네. 거기에서도 사실은 2번 정도 인상이 남아 있는 것 같다라는 파이낸셜 마켓의 참가자들의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2번을 앞으로 더 올린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번에 지금 쉬어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다음에 바로 올리는 건지 아니면 어떤 지표들을 또 확인하고 시점이 됐을 때 올리는 건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이번하고 다음 금리 결정이 이제 7월에 있는데 요 사이에 데이터가 큰 거는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6월 물가 지표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제 6월 고용 동향이 나옵니다. 네. 근데 지금 연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결국은 물가가 생각보다 안 잡히는 부분이 이 고용 시장이 아직 뜨겁기 때문에 아주 뜨거운 데서 조금씩 식구는 있지만 여전히 뜨겁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서 물가가 안 잡히는 게 가장 크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 두 개를 보는 것이 다음 금리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프레스 컨퍼런스, 그러니까 연준의
그 파월 의장이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하는데 기자들 질문을 받을 때 기자 중에 한 명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6월하고 7월 사이에 나오는 큰 지표는 이 두 개밖에 없는데 네. 그러면 그거를 한 번 더 보는 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냐라고 질문을 했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의 답은 우리가 그 두 지표를 보는 게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은행권, 신용시장에서의 계속해서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면서 볼 것이다. 그래서 7월에는 6월하고 7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한 상황에서 우리가 7월을 결정을 할 것이다. 그래서 7월의 금리 인상은 라이브다라고 말을 했죠. 네. 그럼 그 지표 결과에 따라서 5.6%로 한 그 연말에 금리 인상 폭이 또 낮아질 수도 있는 겁니까? 금리 인상폭이 그러니까 지금 금리의, 5.25가 돼 있는데요. 그럼 지금은 이미 그러니까 3월 기준으로 보면 올 연말에 5.1 정도의 미디안값, 중간값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그랬었죠. 3월 말 기준으로 보면 상한이 5.25니까 거기까지 이미 간 겁니다. 예. 간 거고 그럼 결국 문제는 이번에 연준에서 준 점도표로 보면 올 말까지 2번 정도 더 인상을 할 것 네네. 같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인플레이션 상황이 지금 연준이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서서히 내려오다 보면 우리는 어쨌든 간에 2% 인플레이션을 빨리 보고 싶기 때문에 2번 정도 더 인상하는 게 가장 적절할 거다라고 연준에서는 보고 있는 거고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좀 재밌는 부분은 사실 제가 저번에 나왔을 때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셨을 거예요. 연준하고 시장 사이에 좀 비유의 간격이 있는 것 같다. 네. 연준은 올해 내에 금리 인하 없을 거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렇죠. 시장은 계속 안 믿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최근 들어서 조금 좁혀지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좁혀지면 연준 입장에서도 정책을 하기가 좀 편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니까 시장도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것들이 잘 메커니즘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이루어질 건데 그게 이제 최근 들어서 그런 전망은 좀 줄어들었었는데 그럼 그 전망이 지금 좁혀진 전망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좁혀진 전망은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연준 쪽으로 이제 믿는 거죠. 예. 올해 내로 금리 인하 없을 거다라고 믿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번에 연준이 점도표상으로 2번 정도 더 인상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또 시장하고의 간극이 조금 다시 벌어지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2번 정도까지는 못 올릴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또 좀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연준은 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시나리오가 흘러가면 미국 예. 경제가 이렇게 흘러가면 2번 인상해야 될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 점도표 새롭게 나온 것들 보니까 내년 말 금리 전망치 4.6%고 25년 말 전망치 3.4% 기록한 거 볼 수 있었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그게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뭐랑 비교해서 보시면 좋냐면 예. 3월에 발표했던 전망치랑 아. 비교해 보시면 좋아요. 예. 3월이 4.3, 3.1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4.6, 3.4가 됐잖아요. 올라갔네요. 올라갔죠. 그게 예. 뭐냐면 결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어 쪽에서 근원 물가 쪽에서 지금 굉장히 천천히 내려오고 있는 게 있으니까 연준은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야 될 것 같은데라는 얘기고요. 예. 그걸 좋게 해석해 보면 저희가 이제 물이 반 남으면 절반밖에 안 남았냐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절반이나 남았냐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좋게 해석해 보면 미국 경제가 이렇게 수술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굉장히 잘 버티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 부분은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어떻게 보면 한 거죠.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 이 근원 물가가 안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고 계세요? 가장 큰 건 임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연준 의장이 그런 얘기 파월 의장이 했는데 물가를 우리가 어떻게 재느냐 그러면 경제 내에 가장 대표적인 소비자 한 명이 어떤 소비자 바구니가 있어서 그 네. 바구니 내에 있는 품목들의 가중 평균을 하는 거죠, 가격에. 네. 근데 그 품목들을 보면 세 개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품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비스가 있는데 서비스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하우징 서비스, 주거비 쪽이 있고요. 네. 또 하나가 넌 하우징 서비스. 여기가 이제 임금 이쪽이랑 다 관련 있는 좀 더 관련이 많은 부분이죠. 예. 이 부분 쪽에서 굉장히 느리게 잡히고 있다라는 게 근원 물가가 가장 크게 안 잡히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물가 자체는 빠지는데 근원 물가가 안 빠진다. 그러면 결국 물가랑 근원 물가의 차이가 결국은 식료품이랑 에너지를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잖아요. 네. 그러면 물가가 빠지는 건 상당 부분 에너지 가격이 올라갔던 게 내려오고 있어서 빠지는 거구나. 그럼 그것들이 아까 제가 이제 껌의 비유를 들었던 게 머리에 엉겨 붙는 거죠. 경제 내에서 임금 상승 압력이나 이런 것들을 엉겨 붙는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물가가 안 빠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물가 상승률만 봤을 땐 어쨌든 떨어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근데 물가 상승률이라는 건 어쨌든 상승은 하고 그렇죠. 있다는 네. 거고, 근데 이게 지금 4%대란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게 일각에서 우려하는 건 이 고물가라는 거를 사람들이 이제 너무 뭐랄까요 체감을 하지 못해서 근데 여기에 이제 익숙해지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두 가지 다 맞는 말씀인 게 첫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빨리 그래서 내리는 게 신속성을 중요합니다. 강조하시는 왜냐하면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사회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것에 사람들이 적응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혼란이 발생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로는 사실 최근에 그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먼 미래, 그러니까 아주 뭐 6개월, 1년 이후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좀 더 먼 미래를 보면 어떤 흐름이 있냐라고 보면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분절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공급망 같은 것들을 일부에서 나라들은 자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친환경 경제로 우리가 이행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친환경 경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안 하고 다른 발전을 한다, 풍력 발전을 한다, 태양광을 한다, 수소 경제로 간다, 비싸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 때문에 물가가 기조적으로 예전처럼 2%대가 아니고 좀 더 높은 쪽에서 아예 그냥 안 내려오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는 뷰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번이 아니고 지난 연준의 그 FOMC에서 어떤 기자가 또 물어봤었어요. 예. 만약 그렇게 되는 것의 가능성들을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연준 의장께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이런 방법. 그냥 딱 자르더라고요. 우린 2%로 간다. 우린 2%로 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생각을 안 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연준이나 한국은행이나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시장의 기대를 매니지를 하는, 기대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여기서 굉장히 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손 들고 야, 우리도 생각하기에 3%로 올라갈 것 같은데 그 이하로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시장하고 이제 서로 엉키기 시작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연준은 계속해서 2% 타겟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연준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뭐 시장이나 저희의 입장에서는 사실 좀 뭐 믿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계속해서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그걸 믿고 생각한다고 하면 2%, 뭐 지금 4%까지 작년 6월에는 한 9%였는데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2% 그러면 가능할까에 대해서 물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이게 언제쯤 실현될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그 연준의 지금 전망치로 보면 내후년인 것 같아요. 내년에 한 2% 중반, 내년 말까지 2% 중반으로 가고 네. 그리고 내후년쯤 가면 2% 초반 정도까지 가서 우리가 연준이 생각하는 2%의 물가 목표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면 네. 내후년까지인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준이 자기들의 그 연방 기금금리 전망치를 좀 올리고 있는 걸 보면 결국 그 과정이 조금 생각보다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것이 연준의 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 연준이 오늘 금리를 동결했고 금통위 그리고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이 결과를 좀 어떻게 봤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대를 매니지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중앙은행은 어느 정도. 네. 그렇다면 중앙은행에서 먼저 나서서 우리 금리차 1.75나 이제 역전돼 갖고 나는데 이거 굉장히 불안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금리차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뭐 자본 유출이라든가 환율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한국은행의 뷰도 저는 일견 굉장히 타당해 보이는 게 네. 최근에 원화가 약세였던 건 한 두 가지 크게 보면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9월, 10월 생각해 보면 막 1,400원대 막 이렇게 갔었잖아요. 네네. 그런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미국이 굉장히 엑셀을 빨리 세게 밟았던 게 하나. 연준이. 네. 두 번째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 수출인데 이 수출 부분이 굉장히 약했던 게 하나인데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한국은행에서는 이 부분이 지금은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도 어쨌든 간에 종착점이 슬슬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나라의 수출 중에 가장 중요한 반도체 수출도 지금 저점을 찍고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네. 기준금리 역전이 1.75 역대 최대라는 것이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는다라는 한국은행의 말도 저는 한편은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 기준금리 차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예.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 한국은행도 계속해서 그 부분을 모니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가진 지금 취약한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계부채, 부동산 이 두 개는 연결돼 있죠. 네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이렇게 함부로 올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그 금리를 올리게 되는 부분은 아마 환율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금리를 올려야 될 가능성이 추후에 갑자기 급작스러운 상황이 일어난다면 대응을 하긴 해야 될 거잖아요. 그 부분일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번 금리 결정이 한국은행의 당분간의 통화정책 결정에 조금 안도를 약간 준 것은 사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에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했을 때 의사록 그제 공개했잖아요. 그 내용 보면은 거의 만장일치로 같은 생각을 하고 동결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는 건데 지금 이 상황 쭉 보면 이제 다음 달에 우리나라가 금리를 좀 어떤 식으로 동결할까, 뭐 조정할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또 시장에 대한 기대는 올 한 10월 넘어가면
또 금리 인하 얘기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 얘기인데 한국은행 분들의 얘기를 물론 어떤 한국은행 분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은행 분들의 얘기 여러 분의 얘기를 들어서 종합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미국이 금리 차가 아무리 지금은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75%의 역전된 기준금리 차는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 얘기는 네. 뭐냐? 미국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나라가 먼저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미국이 내리기 전에 우리나라가 먼저 내리는 스탠스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올 내로는 금리 내리는 일 없을 거다라는 게 점점 저는 확실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 내로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약간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를 지금 보면은 상승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럼 좀 어떤 변수로 작용은 안 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물가 안정 목표제를 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이 물가 안정 목표제를 하고 있으니까 물가가 떨어지면 금리도 떨어져야 되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한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물가가 사실은 저희가 추구해야 되는 유일한 목표가 아닌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면 금리가 내려오고 사실은 경기가 안 좋을 가능성이 크니까 금리를 내리는 게 맞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금리의 또 중요한 팩터가 되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그래서 환율이 다시 튀면 이게 수입 물가를 다시 올림으로써 물가를 다시 올리게 될 자극할 상방 수 압력이 있겠군요. 존재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미국하고는 근원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근원 물가 상승률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근원 물가 상승률은 3%대 후반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물가, 그러니까 근원을 헤드라인이라고 네, 저희가 네. 부르죠. 에너지 다 포함한 건 3.3%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이 근원 물가가 우리나라도 사실 근원 물가가 한 3%대 후반, 4%대 초반에서 굉장히 정체돼서 네. 천천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 그것도 아까 비슷한 이유로 우리나라도 에너지 가격 빠지면서 헤드라인은 빠지는데 물가는 근원 물가 쪽에서는 2차 효과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이 올랐을 때 임대료 올라가는 부분, 인건비 올라가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에다가 전기, 수도, 가스 같은 것들 우리나라는 조금 뒤늦게 올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물가의 꼬리를 약간 길게 만들어주는 특히 근원 물가의 꼬리를 약간 길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소비자분들 지금 밖에 나가시면 물가 상승률 3.3%까지 내려왔다고 해서 물가 싸졌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 전혀 아무도 체감하지 없으실 것 못하고 같은데 있어요. 네, 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분석들이 계속 나오는 거를 좀 여쭤보고 싶은 게 OECD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경제 성장률을 보면요. 이게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좀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편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미국이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다. 아까 스토리랑 이제 일맥상통한 거죠. 예, 미국이 예. 잘 버티고 있다. 중국은 리오프닝에서 어쨌든 간에 성장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그럼 중국, 미국 합하면 전 세계 GDP 40%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쪽이 견조하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럼 세계 경제가 생각보다는 좋은 쪽으로 가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우리 경제인데 예.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할 거라고 생각한 부분이 지금 효과가 잘 안 나타나고 있죠. 거기에 대한 이유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는 뭐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지금 반등이 일어나고 있어서 예.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베이징에 사시는 분들이 한국으로 놀러 오시는 게 아니고 흑룡강성으로 놀러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놀러 가시고 중국 내에서 소비하고 서비스 소비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는 아직 과실이 좀 덜 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미국의 뭐 금리 결정이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세계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아까 전에 고용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셨잖아요. 지금 고용 시장 고용 지표가 좀 둔화되고 있는 추세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요. 아주 뜨거웠는데 약간 덜 뜨거워지는 정도로 천천히 가고 있는데 요거를 뭐랑 비교해 보면 조금 이해가 어려운 거냐면 미국이 금리 상승한 속도에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훨씬 빨리 꺼졌었어야 되는데 고용시장이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고용시장이 잘 버티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연구들이 지금 진행 중인 거죠.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저희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그리고 미국 경제가 그렇게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끝으로 어쨌든 지금 이제 이 미국 연준의 어떤 움직임이 앞으로 이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에는 뭐 어떤 영향 좀 줄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방향성으로 보면 네. 이 금리 인상을 뭐 한 번 남았네, 두 번 남았네,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렇게 남았는데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의 컨센서스는 금리 인상기는 이제 서서히 마무리구나. 터널의 끝이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 얘기만 드리고 끝낼게요. 그 터널의 중간에 있어요. 빛이 안 들어올 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맨 앞에 가는 사람을 붙잡고 다 같이 움직이는 건데 그렇죠. 터널의 끝에서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하면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은 뛰어가는 거고 뛰어갈 힘이 없는 사람은 걸어가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네네. 이제 각자 도생의 분위기로 점점 갈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